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세계 무기 수입 시장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와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려 4조 2천억 원 규모라던데요. 국산 무기의 성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지 군사 월간지입니다.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과 함께 이번 사우디 방산 수주의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의 방위산업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사우디가 우리나라로부터 그 4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이 천궁2라 그러나요? 예, 천궁2 맞습니다. 예. 미사일. 이게 어떤 미사일이에요? 한국형 패트리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용도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기도 요격하지만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네. 그런 미사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격 고도 한 15에서 20km 정도고 최대 음속의 5배로 날아가서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그런 히트킬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우리 군에도 2019년부터 실전 배치가 돼서 네. 이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가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라고 하죠. 이 체계 중요한 체계 중 하나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적이 쏜 탄도탄이 이제 지상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쏴서 지상에서 격추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맞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딱 우리가 떨어뜨리는 먹기 거죠. 전에. 그렇죠. 네. 그러니 이게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영화에서 볼 때야 쉬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쭉 날아가는데 언제쯤 우리가 쏴서 어디쯤에서 맞출 수 있을지 이걸 하는 계산 능력이라든가 그렇죠. 예. 발사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죠. 예.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우디 수출로 우리 국산 무기의 성능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셈이죠. 사실 지금 이런 요격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예. 지금 미국이라든가 네. 러시아 이 정도고 사실 개발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럽 같은 나라들도 엄밀히 네. 따지면은 다 국제 협력으로 개발하는 경우고 미국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파트너하고 이런 비슷한 무기 체계를 개발한 일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비록 해외 기술 원조를 어느 정도 받긴 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개발했다. 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런데 이런 기술이 다른 나라도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그런데 사우디가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의 천궁2를 그렇죠. 최종 낙점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운용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별개로 추가로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란이라든가 남쪽의 예멘의 후티 반군 이 양쪽의 위협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긴장을 곤두세우고 있고 실제로 이 드론 공격 때문에 네.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의 정유 시설이 그러니까 파괴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요격 체계 도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또 특징이 한 나라 것만 독점적으로 사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공급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네.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서 공급이 막히는 건 둘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이 늦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복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러시아 거를 도입하기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러시아제 무기 도입은 중동 지역에서 최근에 확 줄었어요. 러시아가 실제로 만들긴 만드나요, 지금도? 그렇죠. 러시아도 계속, 세계적인 어떤 요격 미사일 요격체의 어떤 생산국 중 그렇긴 하나입니다. 한데 이제 전쟁 중이니까 좀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어요. 생산량이 줄었다기보다 수출을 못 하고 있죠. 수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재밌는 건 러시아 자신은 수출이 가능하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네.
주문하긴 그거 믿고 하긴 불안한 거죠. 어쨌든 사우디 입장에서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것도 그렇고 더구나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오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돌려보니까 한국이 참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한국 거는 가격도 또 저 메리트가 크다면서요. 많이 크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거리상 꽤 비슷한 네. 패트리엇의 팩3, PAC3 버전이 네. 한 발에 뭐 4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천공2 같은 경우는 한 발에 그보다 약 3분의 1 수준 뭐 15억에서 17억, 18억 사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이걸 도입했지만 그 UAE도 지금 이 도입을 했고 아랍에미리트요. 그렇죠. 네. 그래도 천공2를 어쨌든 도입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도입한 패트리엇과는 또 별개로 보충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 숫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천공2를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원래 무기 수출입 계약은 좀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케바케이긴 한데 네. 뭐 계약하자마자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구입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좀 민감하죠.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하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사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균형 외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도 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네. 실제로 러시아 무기들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제법 도입이 됐던 편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사실 러시아제 요격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제가 선택됐다는 거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그 밖에 뭐 이란이라든가 기타 주변 국가의 어떤 관계, 이스라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때를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미 11월에 됐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공개는 이번에 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천공2 미사일 개발에는 국내 어떤 업체들이 참여한 거죠? 예. 지금 이 요격 미사일과 탄환 요격탄이죠. 네. 그 탄 자체를 생산하는 곳은 LIG 넥스원이라는 업체지만 네네. 또 레이더 개발은 한화 시스템 네. 그리고 포대 제작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뭐 이런 업체들이 했고 거기에 또 이 발사 운용 차량은 또 기아가 관여한. 기아요. 이 아무래도 차량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이 개발을 했고 또 여기에 또 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원 ADD 네. 또 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실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 통합은 ADD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예. 지금 한화는 지금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포대 제작을 했다라고 나오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의 방산 기술력이 꽤 높은가 봐요. 그렇죠. 이게 엄밀히 따져 한화는 네. 이게 방산 기술력이 출중하던 업체들을 네. 여러 인수합병을 해서 그 일종의 방산 종합 기업으로 거듭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 한화에서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 K9 자주포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그 삼성 테크윈이 네. 원래 만들다가 이게 인수합병이 되면서 이제 한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주포라는 게 포 싣고 이렇게 탱크처럼 가는 게 자주포인가요? 그렇죠. 예, 네. 비슷합니다 거의.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화가 워낙 이제 방산 기술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있는 업체들을 인수해가지고 처음부터 방산 어떤 콩글로메리트가 되겠다. 네. 이게 네. 어떤 목표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비록 국내 개발은 아니지만 뭐 제트 전투기용 엔진도 면허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전투기나 뭐 함정 등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에이사 그 능동 전자도사식 레이더, 이 최첨단 네. 레이더도 만들고 있고, 네. 뭐 그 외에도 잠수정, 네. 무인 잠수정, 잠수함, 안티 드론 시스템. 그렇죠, 뭐 등등 네.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거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장갑차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한화 외에 우리나라 방산 기술과 관련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요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눈여겨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당장 앞서 말씀드린 LIG 넥스원 네네. 이 회사가 바로 이 천공2 및 기타 유도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현재 많은 국가에서 지금 LIG 넥스원의 미사일 및 무인 전투 체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미 2022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하고도 이미 계약을 맺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경우는요. 예. 네. 그리고 또 한화 이외에 또 현대 로템, 예. 로템 같은 경우는 K2 흑표 네. 전차 및 이제 차류용 장갑차를 지금 만들어서 뭐 이미 흑표 전차 수출은 뭐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죠. 네. 그 외에도 뭐 카이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카이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네. 이고요. 이 업체는 바로 FA50 경공격기 이걸 만들고 있는데 지금 FA50 경공격기 및 그 같은 계열이요. T50 훈련기 네. 이 두 기체가 지금 뭐 사실은 이 두 기체 매출이 이 2022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방산 매출의 어떤 양적 규모를 견인한 체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한 대만 팔려도 200 몇십억이 나오니까. 경공격기하고 뭐 하고요? 경공격기와 훈련기. 예, 네. 제일 고가 체계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파는 네. 체계 중에. FA50이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화, 그러니까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국내 방산 4사 하면은 한화 에어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맞나요? 그런 셈이죠. 예. 아니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방산 4사 외에도 우리나라 방산하는 그 기업들은 쭉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 방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 세계로 높아지는 만큼 네. 예전 같으면 눈여겨보지 않던 업체들도 또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은 뭐 드론이라든가 뭐 거꾸로 안티 드론 체계라든가 네. 기타 자잘한 어떤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모르는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방산. 우리가 이렇게 방산에 강한 거는 아무래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위협을 네. 무시 절대 못하죠. 그게 제일 크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사실 상비군이 50만씩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50만을 위해서 이제 국산 무기 체계를 계속 만들고 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그게 또 우리나라의 뭐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 더해서 수준이 질적으로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산업체가 한 수십 개 되나 보죠, 우리나라요? 수십 개보다 넘죠.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방산업체 정의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가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방산업이 주종은 아니더라도 방산 납품을 하는 네.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몇백 단위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그 사우디를 필두로 그 중동 시장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중동 시장 참 뭐 케바케라면 케바케인데 그래도 이게 중동 시장이 네. 구매력이 큰 시장이고 네. 살 땐 굉장히 많이 사요. 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네. 쿠웨이트, 오만이 네 나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걸프 지역 국가들이죠. 그러네요. 네. 이 국가들이 정말 속된 말로 질렀다면 팍팍 지르는 나라들이라. 돈도 많고. 그렇죠. 꼭 필요하기도 하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우리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눈독을 들였던 그런 시장인데 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도 굉장히 눈독을 들여왔고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러시아의 그 자리가 공백이 된 셈이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동 국가 외에 또 방산 그 수출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국가들은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이 매출이 좀 편향이 됐던 느낌이 있어요. 그 수출이. 네네. 예를 들면 중남미라든가 동남아 네. 뭐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됐고 사실 중동만 해도 그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지 못했던 면이 있고 네. 유럽은 거의 우리가 손을 못 댔었고요. 그런데 네. 지금 일단 중동 쪽에서 점점 우리가 매출을 넓혀가고 있고 네. 유럽 쪽은 특히나 최근에 폴란드. 네. 이 폴란드 매출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이 마중물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어요. 거기를 시작으로. 그렇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노르웨이에도 우리나라 흑표 전차를 수출하려고 했는데 네네. 평가는 좋았지만 그 마지막에 노르웨이가 내린 결정이 네. 그래도 같은 유럽이니까 유럽제를 사자. 그래서 독일제를 선택했는데 네. 정작 그 노르웨이 군 자체의 평가는 네.
기본적인 성능은 독일제와 사실상 동등하고 한국계. 그렇죠. 가성비를 따지면 한국상에 낫다. 이런 어떤 내부 평가였지만 정치적인 평가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어쨌든 폴란드를 시작으로 폴란드가 마중물이 돼서 그렇죠. 어떤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지금 네. 현재 유력한 후보가 루마니아하고 슬로베니아. 네, 네. 이 두 나라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이 국방비라든가 군사 분야 투자를 굉장히 안 하던 편에 속해요.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특히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딱 거의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뜨거 하는 거죠. 속된 말로 진짜. 슬로베니아도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정세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고 기존에 좀 소홀했던 전차라든가 장갑차, 자주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당장 지금 발트 3국 그러니까 지금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라트비아 네.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네. 이 세 나라는 사실 이 세 나라 중에 이미 두 나라가 K9 자주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지금 한국산 무기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진행 중이에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쩌면 이제 K방산 수출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작년에 우리 K 방산 수출이 뭐 세계 9위다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정부는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이뤄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그 과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 순위를 좀 보면은요. 이게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그러니까 5년을 기준으로 놓고 통계를 봐요. 왜냐하면 무기 수출이라는 게 네, 네. 1년, 2년으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약한 다음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네. 여기가 제일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어떤 연구소거든요. 예. 여기서 2018년, 2022년 사이 추세를 딱 놓고 비교했더니 우리나라가 9위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잘 보면은 1위부터 8위 사이에 물론 1위는 뭐 미국 40%니까 뭐 네. 독보적인 1위고 근데 러시아 16%, 프랑스 11% 이렇게 세 나라는 정말 넘사벽 느낌까지 날 정도예요. 근데 4위부터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 큰 게 중국이 5.2%, 네. 독일 4.2, 뭐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영국까지 3%대고 스페인으로 가면은 이제 2.6%.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산 세계 4대 방산 국가로 가려면 어떤 걸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 마케팅하고 어떤 수출 금융 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고 봐요. 사실 기술력은 당연한 거고. 기술력은 일단 상당 부분 확보가 된 상태라고 봐요, 지금.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제 중에 하나가 사실 무기 수입국들이 네, 네. 돈이 많은 나라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만 해도 수출 금융 관련해 우리나라에 많은 요청을 했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돈이 많으니까 네. 한마디로 초저리 내지는 무이자 장기 할부 속된 말로 네.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금융 혜택을 굉장히 팍팍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똑같지는 못하겠지만 네. 우리도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런 정책적인 네. 부분이 있으면은 많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렇죠. 수출이 금융 지원 같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업체들도 거죠? 업체들대로 네. 기술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의 수요, 네. 나라마다 수요가 조금씩 다르고 그거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냐. 네. 이것도 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산 전문가로서 방산 기술이나 방산주를 투자 대상으로 보시기도 하는지. 네. 사실은 제가 방산 투자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이 재테크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주변에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충고드릴 수 있는 거는 신중하고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단기 차익이 날 걸 기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사실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뭐 무기 계약 도입 소식 같은 게 들리면은 잠깐 반짝하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잘들 모르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방산주들이 생각만큼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전투기 한 대 몇백억, 배 한 대 몇천억 이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단위는 크죠. 네. 근데 문제는 종합적인 시장 규모는 민수시장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계약을 했다면은 이 이익 실현까지 걸리는 기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네. 납기가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빨리빨리 나오는 걸 기대했다가는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지만 네. 반면에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로서 접근하시면은 네. 상대적으로 덜 손해를 보지 않을까. 네. 뭐 장기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긴 예. 호흡으로 포트폴리오에 조금 넣어두는 건 괜찮다. 이런 그리고 말씀. 어떤 시사적인 뉴스 네. 그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무기계약 뉴스나 이런 걸 잘 추이를 봐야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군사월간지입니다.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